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뉴딜 정책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뉴딜 정책 하면 대충 1930년대 그때 미국에 대공황이 왔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댐이나 도로 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하면서 그 시기를 버텼다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충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특별히 더 알 필요도 없기는 한데 또 우리 캔들스토리 식구들은 경제 이야기 좋아하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좀 다뤄드릴까 합니다. 굳이 이 뉴딜 정책을 우리나라 상황하고 엮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상황도 많이 다르니까 그냥 미국 경제 역사 이야기 공유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육받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죠.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이건 그냥 대단하지도 않은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당연한 부분이 실제로는 이 뉴딜 정책과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뉴딜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진행할까 합니다. 뉴딜 정책 이야기를 하려면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되는데요. 이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5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때로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시작된 지 한 5년 차쯤 될 때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영국하고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으로 한편 먹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어서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이었죠. 전쟁 초기에 미국은 그 전쟁에 참전은 안 하고 중립을 유지하는 척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영국하고 프랑스에 엄청난 군수물자를 팔아먹습니다. 나중에 미국도 참전하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때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난 이 전쟁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 특수를 발판 삼아 많은 대기업들이 더 큰 거대 기업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컨베어 시스템으로 잘 알고 있는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죠. 당시만 해도 미국 자동차 시장 60% 정도를 포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고 1920년대에 들어서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이 너무 많았던 미국은 정말 초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192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1920년대 후반에는 국민 총생산이 6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초호황기를 거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더 높은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미국은 당시에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형태가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 체제였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 스스로 경쟁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시장의 논리만으로 돈이나 부와 같은 그런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체제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없었죠. 실제로 이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체제로 인해서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경제의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가 경제의 주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당시의 자본주의인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때 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가계였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부 역할인 불공정 거래라든가 독점 규제, 노동정책 이런 내용은 이 당시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장 논리만 있고 심판 없는 정글 같은 곳이 당시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였습니다.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금융왕 모건 이런 말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무슨 왕 이런 별칭을 가진 기업가가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 때 실제로 많이 나왔는데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했다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석유왕으로 불리던 록펠러를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석유 회사들을 인수하고 조직을 갖춰서 미국 정유시설 90%를 독점 지배하고 이걸 바탕으로 엄청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해버려서 경쟁회사를 도산시켜버리고 그 이후에는 폭리를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무슨 왕이지 실제로는 자유방임주의가 낳은 독점 괴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기업의 빈부격차, 가정끼리도 빈부격차가 심하게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20년대가 초호황이었던 건 맞지만 기업과 기업의 격차, 국민의 빈부격차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는 자유방임주의 시장 경제에서 승자 독식 구조는 더해가고 있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거대 기업이 시장의 돈을 대부분 쓸어가고 이 대부분의 돈을 가진 거대 기업과 금융권이 정치인과 결탁하고 거대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는 이런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상황이 실제로 1920년대의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고 기계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미국 본토로 복귀하면서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거대 기업이나 부유층들은 크게 영향이 없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시장 자체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도산하는 회사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민 경제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의 신호들이 실제로 곳곳에 잡히고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돈이 남아도는 기업이나 자본가들은 딱히 투자할 데도 없고 하니까 다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이 폭등하게 되고 이 폭등하는데 이거 보고 따라 들어간 일반인 개미들이 쏠쏠이 재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일반인들이 주식판에 엄청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에 구두 닦기 소년들도 주식 샀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미국인들이 얼마나 주식 투자에 몰입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식시장은 거품이 끼고 낀데 또 끼고 하다 보니까 결국 폭락은 예고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20년대 미국 호황기의 끝을 알리는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대폭락장이었습니다. 검은 목요일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주가가 대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된 상태에서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 사채 써서 투자한 사람, 예금 다 털어서 주식 몰빵한 사람 전부 거지 돼버리고 이 여파로 사람들 소비 여력이 급감해버리니까 기업들은 또 망하고 실업자는 폭증하고 은행들은 빌려준 돈 회수 못해서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해버리니까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 통장까지도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때는 예금자 보호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살아남은 은행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 다 빼버리니까 또 망하고 하여튼 그렇게 경제력 강해 보이던 미국 경제가 한순간에 엉망이 돼버리면서 1930년대부터는 미국이 대공황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이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대공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에 1920년대 호황기 때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미 많은 노동자층은 피해를 입으면서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적대시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퍼지고 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노동자층은 유행처럼 퍼지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드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폭력 시위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천하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반공으로 갈등까지 생겼던 겁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시작되고 미국 정부는 자유방임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경기 침체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없을 때 발생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공황도 엄청난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바람에 그 격차가 너무 커서 대공황의 형태로 찾아오게 된 거죠. 결국 공급을 줄이던가 수요를 늘리던가의 방법인데 이때 케인즈라는 영국 경제학자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일단 민간 수요가 우선이긴 한데 민간 수요가 없으면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내고 실업자가 많으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이 케인즈 이론의 바탕이 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미국의 경제는 자유방임주의에서 정부가 시장에 많은 개입을 하는 큰 정부 형태인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하는 자유방임주의 시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가 경제의 주체가 우리가 아는 가계, 기업, 정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뉴딜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긴급은행법으로 은행부터 정상화시키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게 되고 예금자 보호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빈민구호도 기존에 기부의 형태로 하던 걸 정부가 나서서 하고 고금리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저리로 갈아타게 해주고 기업에 쌓인 재고품도 정부가 구입해서 분배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현금 지원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규모 토목 사업들을 통해서 실업률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또 노동 문제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법도 만들었고, 사회보장법도 도입해서 노인들의 생계를 최소한 보장해주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뉴딜 정책을 실시하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줄고 1인당 국민소득도 늘었습니다. 물론 공공일자리 덕분이긴 했죠. 민간 수요로 인해서 늘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을 인정받아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거죠. 근데 재선 이후에 뉴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실업자가 늘기 시작하고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후기 뉴딜이라는 정책도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고 1930년대 후반 들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류의 큰 불행이었던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면서 미국은 다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뉴딜 정책하고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산업이 초호황기를 누리게 되면서 대공황 시절은 바로 잊혀져 버리고 다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자본주의 대표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없었다면 진짜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공수요와 일자리를 만드는 뉴딜 정책이 결국에는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중간에 전쟁으로 인해서 호황을 다시 누리게 되면서 뉴딜 정책이 흐지부지하게 끝이 나면서 아직도 뉴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뉘죠.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시기적절하게 시장 경제의 패러다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때 했던 토목 사업이 나중에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고, 뉴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황 시절을 그렇게라도 버티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뉴딜 효과의 부정적인 주장을 들어보면 뉴딜 정책에 적극 개입한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반대하고 반기업 정서를 가진 운동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뉴딜 때문에 세금이 너무 인상돼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돼 버리는 바람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더 오래 갔다. 또 노동자의 권리를 너무 강화해서 기업이 고용을 더 망설이게 만드는 바람에 실업률도 결국에는 더 올라간 거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토목 사업으로 세금 낭비도 심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결론이 없던 정책이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듣고 보면 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대공황으로 인해서 하게 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자유방임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나중에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 정부가 경제에 너무 많은 부분을 건드려서 발생하는 수정자본주의의 비효율과 한계가 드러났고, 다시 민간 효율성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정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바뀌고,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런 수정자본주의와 비슷한 개념과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 문제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캔들스토리 식구분들이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뉴딜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대공황 때문에 자본주의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급격히 퍼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뉴딜 정책으로 성난 노동자층을 달래지 못했다면 사회주의 급진 좌파층의 성장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뉴딜 정책은 그 당시 기준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주의와 비슷한 일부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본주의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정 자본주의로 가는데 뉴딜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과 여부를 떠나서 뉴딜 정책은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 이념은 지겹고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